문화재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보존해서 이렇게 미래 세대에 전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홈페이지나 아니면 페이스북, SNS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래유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접수를 받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 3대 업장을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배우고 나면 참 좋은데.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인 남산도서관, 서울의 대표적인 만물시장인 황학동 만물시장, 서울과 전국이 소통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량 한남대교. 이 세 곳 모두 아마 한 번쯤은 가보시거나 지나갔던 적이 있는 장소일 텐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 세 곳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세 곳 모두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의 근현대사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남산도서관, 황학동 만물시장처럼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 미래 세대에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사라져가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자랑스러운 미래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함인데요. 그렇다면 서울 미래유산이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은 서울의 숨겨진 보석, 서울 미래유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서울의 중심지 대학로. 한때 예술가의 거리로 통하던 대학로에서 무려 60년이 넘는 시간을 버틴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림다방입니다. 1956년에 개업해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 예술계 인사들의 사랑방으로 이용되던 장소이자 1980년대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항림 사건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한림다방이라면 요 서울대학교 물대 학생들 저기서 데모하고 뭐고 할 때 또 이 근방에 십자들이 많이 드나들던 다방이에요, 이 다방은. 종로구 자하문로에 위치한 이상의 집은 시인 이상이 3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살던 곳이자 이상이 운영한 문화예술인들의 아지트, 제비다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학기념관으로 시인 이상의 자취를 되새겨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상의 사진이나 그 당시에 여러 이상이 다녔던 학교 이런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어서 좀 더 이상이 어떤 그때 시대가 어땠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항림다방과 이상의 집은 현재 문화재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 세대에게 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서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이 담긴 것을 미래 세대에게 전할 100년 후의 보물로 정하고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좀 소중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서로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소중한 것들인데 이제 문화재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보존해서 미래 세대에 전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같은 문화유산은 국가가 중심이 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전문가가 학술적 가치를 판단해 문화유산을 선택하고 보존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는 국가 중심의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어떤 가치로서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그거는 공공자산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국가지정 문화재는 대부분 몇백 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근현대 문화유산은 대부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근현대 문화유산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전 사라지고 훼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현대 문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어떤 가치, 학술적 가치가 성숙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좀 더 걸려야 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빠른 도시화를 겪어왔고, 그 다음에 또 도시 개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많은 문화유산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문화재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근현대사의 유적들을 잘 보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서울 미래유산을 선정해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생활문화 유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기존의 문화재처럼 어떤 오래된 집 혹은 오래된 장소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축적된 어떤 기억들, 역사적 기억들까지도 보존을 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발소인 데는 계속 이발소였으면 좋겠다. 책방인 데는 계속 책방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억이나 추억의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유적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지난 8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종로구의 엘버트 테일러 가옥은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곳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의 독립운동을 서양에 알린 엘버트 테일러가 거주했던 곳이라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것을 찾아 선정하는 서울 미래유산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문화유산 관리 방법에 대해 모색을 했다는데 그 의미가 큽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런 틀은 상당히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유산의 보존 방식을 지자체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유산이라는 것이 지자체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하는 그런 문화유산의 어떤 강도하고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지자체 차원에서의 그 보존 방식은 그런 방식보다는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 문화재 관리법으로 지정 보호받지는 못하지만 서울 시민들이 살아오면서 간직한 추억과 감성을 지닌 서울 미래유산. 현재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지난해까지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것은 총 426건. 서울시는 2013년 다양한 분야에서 284건을 선정한 뒤 2014년 중점관리 건축물 53건, 2015년 자연물과 고가도로 45건, 2016년 영화와 문학 분야 54건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0여 개를 추가로 선정한 뒤 소유자의 최종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50여 개 가까이 서울 미래유산으로 새로 선정되고 있는데요. 올해 것까지 포함되면 약 500여 개가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인데요. 그만큼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것이 서울 미래유산이란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미래유산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될까요? 서울시는 서울 미래유산 선정에서 문화유산의 획일적 보존을 위한 규제장치 대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유연적 보존 방식을 제시합니다. 근현대를 함께 살아온 시민들의 공통된 기억과 추억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유산에서 저희가 키워드를 잡았던 것은 학술적 가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기억유산으로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모두 다 갖고 있는 기억들이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의 기억보다는 서울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초점에서 맞춰졌고요. 그렇다면 서울 미래유산은 어떻게 선정될까요? 미래유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 미래유산 홈페이지에 그 시민들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이제 그 의견을 달아주시면 시민 제보와 전문가 발굴, 서울시 자치구 제안 등으로 수집한 미래유산 예비 후보는
주제별 특성에 따라 나뉩니다. 문과는 5개가 있습니다. 서울에 관련된 뭐 전체적인 것들 다 아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별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의 여부를 파악한 후 최종 미래유산을 선정하고 발표합니다. 총 47분이 계시고요. 그 분과별 한 10분씩 좀 위원들이 들어가시거든요. 그 전문가들이. 그분들이 이제 그 검토하시고 또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시죠. 이렇게 선정된 미래유산은 인증서 발급을 한 후 미래유산 인증서 교부 및 표식을 설치하고 5년마다 제조사에 목록을 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정되는 서울 미래유산은 근현대 서울의 시대상과 생활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서울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억의 대상이 기준이 됩니다. 일단은 기본 취지가 우리가 향유의 어떤 측면에 있고요.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정 기간 이상의 역사를 지녀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미래유산 같은 경우는 일단 40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유산 중에서 이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마을이라든지 가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40년 이상 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그 30년 기준으로 저희가 일단 기본 셀렉을 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민 공모, 시장과 서울시의 제안, 연구진 추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예비 후보는 총 2,500여 건. 그중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45건의 미래유산이 선정됐고 시민 동의를 얻어 최종 등록된 것은 총 426건입니다. 해년마다 저희들이 이제 발굴한 것들, 시민들이 또 제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모아서 또 심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매년 뭐 건수는 이제 좀 그 차이가 있겠지만 매년 그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정되고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서울 미래유산.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치의 유동성을 담은 미래지향적 문화유산인 만큼 꾸준한 관리와 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돼 5년째를 맞이한 서울 미래유산. 현재 400여 건이 넘는 서울 미래유산이 존재하지만 취재 중 만난 사람들 중에는 서울 미래유산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 개인 소유가 많은 미래유산의 특성상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후 보존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업에 부담이 된다며 서울 미래유산 선정을 철회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시가 미래유산의 보존보다 선정에 급급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성북구의 감자국집. 맛집으로 불리는 이 식당은 같은 지역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감자국 전문 식당으로 지난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하지만 자주 식당을 찾는 단골 손님이면서도 서울 미래유산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래유산이라고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이 가게가 포함이 됐어요. 그건 몰랐어요. 그거 모르셨구나. 특히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개인 소유의 유산은 소유주의 개인 사정에 의해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972년에 문을 연 후 지난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공시책방이 그 사례입니다. 한때 이문재, 정호승 시인 등을 단골로 둔 전국 최대 규모의 헌책방인 공시책방은 우리나라 1세대 헌책방답게 희귀하고 오래된 책을 10만 권 넘게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가 2배 이상 올랐고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이거 뭐 내 건물이 아니니까 제가 뭐 무조건 있겠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이 허락을 안 하면 제가 이제 어디로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적당한 가게를 얻지 못하면 책을 다 버려야 돼요.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울시도 별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건물 소유자와 선정 대상이 다른 상황에서 이를 강제적으로 유지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뒷받침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건물 소유주와 그다음에 그것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공감대만으로 이런 게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이처럼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후 임대료가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그 문화재 정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규제 정책이 굉장히 선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주나 내지는 소유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굉장히 상위법에서의 어떤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좀 실효성 있게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됐지만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마포구에 자리한 성우 이용호는 90년째 한자리에서 영업을 해오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오래되고 낡은 건물 문제와 전수자를 정하지 못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아예 진짜 미래유산으로 돼가지고 문화재급으로 될 것 같으면은 뒤에서 조금 좀 밀어주든가 아니면은 할 수 있게끔 해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집은 무너져 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이는 10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는 대장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뭐 후계자는 없고 아직 마땅한 들어올 사람 젊은 사람들은 이게 3대 업장을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배우고 나면 참 좋은데 그냥 봐야죠 뭐 아직까지는. 뿐만 아니라 서울 미래유산에 선정된 후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보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매각도 쉽지 않다며 반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반환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민들이 거절하면은 바로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도를 고쳐서 바로 반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조례상에서는 이제 반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에 이제 심의를 거쳐서 이제 반납하게 되는데 서울 미래유산에 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암동에 있는 일본군 관사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 경성사단이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세운 일본군 장교용 관사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간직했지만 네거티브 유산으로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보물이라는 서울 미래유산 취지와 맞는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 미래유산에 대해 가볍게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본적 취지는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요소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미래유산이라는 것은 시민에게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와서 그 미래유산으로 지정한 것이 일종의 관광자원의 하나처럼 그냥 시민들이 향유하고 또 부셔지면 안타깝네 정도로 이렇게 넘기는 거라고 한다면 구태여 시 예산을 들여서 미래유산을 지정하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되물어야 되겠죠. 100년 후 미래 세대에 남기고 싶은 보물. 서울 미래유산의 취지를 이어가고자 한다면 앞으로 끊임없는 제도 보완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우리는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며 경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도시가 확장되고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근현대 문화유산들이 사라져갔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후 신기하고 아쉬운 점을 말할 때 5, 6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이 없다는 점을 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위에 남아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 미래유산은 꼭 필요하고 반가운 제도일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져야 할 서울 미래유산. 이 미래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센터로. 지난 11월 1일 서울시는 서울 미래유산의 보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미래유산의 보존, 활용, 그리고 지원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위원회에다가 미래유산의 현황과 향후 과제들,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냥 행정적인 망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 미래유산의 보존을 위해 현재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행정이 직접 나서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동결시키는 보상 개념의 강제적인 방식이 아닌 소유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식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하고 융통성 있게 접근할. 보통은 이제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문화재라고 하게 되면 많은 소유자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재산권의 침해가 오는 것은 아닐까. 내가 문화재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개발을 통해서 더 많은 개발 이익과 그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의 재산권에 침해가 오는 것은 아닌가. 또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도 애시당초 표방이 소유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해서 보존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등록문화재로 지정도 아닙니다. 그냥 등록문화재 검토 리스트로 나오는 그 과정에서도 벌써 많은 유산들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우리가 좀 극복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좀 더 유연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거였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매입을 할 수도 있지만 개인 소유가 많은 미래유산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달 작곡하신 윤구경 가옥 선생님 가옥 같은 것들은 저희가 그 매입해서 뭐 교육의 장소로 뭐 활용한다든가 지금 이런 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대를 이어서 하다가 그 가게나 뭐 그 상점들이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소멸이 되면 그거를 저희가 또 시에서 그 매입을 해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그 연혁이나 역사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희들이 이제 남겨서 그 후대에 이제 전해주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유주의 인식 개선만으로는 서울 미래유산의 보존은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규제 장치 없이는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뭐 그 서울 미래유산의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용도 자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은 해당 용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본인 소유가 아닌 임차인이 장사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건물주와 연관된 인센티브 구조 혹은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구청이나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인허가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세금과 그러니까 지방세와 관련된 거나 혹은 그 추가적인 리모델링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서울 미래유산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활용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떤 그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좀 치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좀 이렇게 그 미래유산을 어떻게 좀 그 관리하고 보존할까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좀 이렇게 그 선회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2월 말 경에는 그 미래유산 어떤 지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미래유산별로 저희들이 맞춤형 또 어떤 지원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 미래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는 시민의식 개선을 전제로 합니다. 미래유산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지켜서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의 다양성을 위해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자산, 문화 자산에 대한 애착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유산도 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향유의 존재로서의 그런 문화유산, 그러니까 나의 부담이 되는 유산이 아니라 향유의 존재로서 문화유산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겨지기 위해 선정하기 시작한 서울 미래유산. 서울시가 준비하는 100년 후의 보물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지자체 그리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인식 개선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래유산은 유산 자체를 보존하는 것보다는 기억을 미래로 전송하는 것이다. 미래유산이 표방하는 근본 취지인데요. 기억을 미래로 전송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우선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